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강백의 작품 북어대가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갈래가 뭡니까? 바로 희곡이죠. 희곡. 연극의 대본이에요. 자, 그래서 연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가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 그 다음에 지심은 해설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대사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혼자 하는 말 독백,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하는 말을 관객은 듣지만 다른 등장인물은 듣지 못하면 방백, 그 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 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자,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니까요. 인물의 심리를 지시문으로 알려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만 인물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간접 제시한다. 인물의 성격은 그거 알 수 있고, 지시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가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행동 지시문이 있고, 상황이나 뭐 시간적 배경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상황 지시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해설은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뭐 인물을 소개한다던가 혹은 무대 장치를 소개한다던가 아니면 공간적 배경을 설명한다던가 뭐 시간적 배경을 설명한다던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해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희곡의 4대 요소가 되는 거죠. 요것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게 이 이강백 이라는 작가의 특징인데, 이강백이라는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작품을 썼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산업화된 사회의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뭐 작품 중에는 여기 나온 북어대가리도 있고, 또 결혼이라는 작품도 있고, 또 파수꾼이라는 작품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문학이니까 직접 드러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의적으로, 우회적으로, 우화적으로, 알레고리로 전달하는데, 이건 다 똑같은 의미예요. 우의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즉 비유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여주거나 비판하는 거고요. 우회적,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 우회적, 우화적 같은 말, 알레고리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풍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대상이나 뭐 어떤 사회 모습을 돌려서 비판하는 이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는 게 이 이강백 작품의 특징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북어대가리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1970년대는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1970년대의 사회생활은 뭐냐면 산업화 과정이에요. 자, 산업화 과정과 독재를 비판하는 뭐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만, 이 소설에서는 산업화 과정을 비판하는 거예요. 독재를 비판하는 것은 여기 파수꾼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의 정체성,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북어대가리와 결혼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산업화 사회에서 주로 문학에서 다루는 건 인간 소외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 파괴, 빈부격차 등을 다루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간 소외와 인간의 정체성, 그 다음에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인간이 어떻게 분업화되고, 그 다음에 기계화되는 문제점을 주로 다루었거든요. 이 작품에서는. 자, 분업화가 뭐예요? 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큰, 만약에 물건을 만든다고 치면,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고 치면 분업화가 뭐예요?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겨나는 부작용은 다른 일에 대해서 이 자동차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큰 틀에서 큰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소통이 부재한다는 얘기죠. 이러므로 인해서 사회를 알 수 없다는, 그 다음에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정만 계속하다 보니까 그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 소외 현상이죠.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을 기계의 부품처럼 여긴다는 것이에요. 주로 다루는 것이 이게 북어대가리에서 다루는 것이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 환경파괴와 빈부격차, 이것은 이 북어대가리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자, 1970년대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다뤘고 독재를 다루는 작품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980년대도 이제 문학에서는 독재를 비판하는 내용이 많고요. 그럼 그 이전에 1960년대는 뭘 다루겠어요? 1950년에 우리 전쟁이 시작되어서 남북전쟁 53년까지 끝났으니까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이 얼마나 무의미한 건지 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상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요. 그 이전에 이제 1950년대 이전 45년 이전에 뭘 다뤄요? 일제, 그죠?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제 힘들게 살았는지, 혹은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해체되었는지, 혹은 뭐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루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북어대가리라는 작품에서는 무엇을 비판하냐? 산업사회로 인해서 파편화되어가고 기계화되어가는 우리 인간들,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인물관계도를 살펴볼 건데 이 작품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막극이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짧아요. 자, 그럼 단막극은 뭐냐? 희곡의 대본 중에서 막이 하나만 있는 것을 단막극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막극 안에 뭐예요? 1장, 2장, 뭐 3장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단막극이 아니라면 1막, 뭐 2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작품은 단막극이에요. 그래서 막이 하나란 얘기예요. 그 막 안에 장 1장, 2장, 3장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스토리를 짧으니까 이야기해가면서 이제 주요 내용과 이제 인물관계를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자, 조그만 창고 안에서 장과 김이 창고지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둘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창고 속에서 함께 살면서 상자들을 지키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화물 트럭에 내려놓은 부속품 상자들을 서류에 적힌 대로 분류해가지고 창고 안에 옮겨 쌓고, 출고한 상자들은 트럭에 실어서 내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은 단 하나의 상자라도 틀리지 않게 보관했다가 정확하게 내보내는 것만이 사회와 개인을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사람이죠. 반면에 김은 그 상자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김은 이 다른 창고지기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재빠르게 상자들을 처리하고 남은 시간에 재밌게 노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장에게도 그렇게 일을 할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쾌락을 추구했다는 것은 아마 노름을 했다는 것을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한 회의, 창고에서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한편 다링이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다링이라는 여자아이는 처음에는 자항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귀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항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링은 창고 안에 모든 노동자들과 사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임도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임은 다링을 만날 때마다 술에 취해 들어오고 뭐 노름하고 이래요. 그래서 장이 끊임없이 기임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장에게 북어로 해장국을 끓여주는 속이 깊은 인물이죠. 하도 잔소리를 많이 해서 장은 또 그래서 의부덤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기임이 창고 생활에 실증이 났죠.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상자 하나를 고의적으로 바꿔 트럭에 실어 보내요. 그래서 장은 기임을 뭐라 하는 대신에 상자 안에 든 부품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질까봐 걱정을 하면서 편지를 쓰게 돼요. 누구에게요? 상자 주인에게요. 그래서 그 편지를 운전사에게 전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운전사는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상자 주인에게 그 편지가 무사히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운전사의 대화를 통해서 작가는 산업사회 부수품으로서 자기 역할만 해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이 운전사는 이 다링이 딸이거든요. 이 딸을 매개로 하여서 노동자들을 꿰어가지고 노름을 하고 그 노름을 해서 돈을 따가는 그죠? 세속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인물이고요. 이렇게 기임이 이 창고지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을 때 뭐예요? 이 다링이 이 기임을 뭐랄까 꼬여가지고 결국은 창고 밖으로 나가게 돼요. 기임은 창고 밖은 지금 창고 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가요? 현대사회가 그렇지 않죠. 그 후에 이제 결국은 기임은 운전사와 달인과 함께 떠나게 되고 혼자 남은 장은 늘 기임을 위해 끓여주던 북어 대가리를 탁자 위에 놓고 혼자 독백을 합니다. 북어 대가리는 몸뚱아리는 없고 머리만 남은 거잖아요. 이 머리만 남은 북어 대가리를 보면서 가치관의 갈등을 일으켜요. 내적 갈등.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처리하면서 성실하게 처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창고 속에서의 이 성실함이 정말 옳은 일인지 회의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내 원래 익숙한 생활대로 돌아가요. 이를 통해서 작가는 방향성을 잃고 혼란을 겪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북어 대가리는 몸은 없고 대가리만 있어요. 즉 고민만 할 뿐, 생각만 할 뿐, 행동을 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장과 기임을 동일 인물로 본다면 장은 뭐야? 정신을, 기임은 육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육체는 떠나가고 창고 밖으로 나갔고 정신인 장만 남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 작품은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고 또 인물들의 명명법이 익명성이에요. 그래서 이 익명성을 통해서 주제를 전달하는데 그것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창고. 이들은 다 뭐야? 장과 기임은 창고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외부와 단절돼 있고 어두컴컴한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소통이 단절된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둘은 날마다
상자를 나르고 정리해요. 이 상자 안에는 기계 부품이 있을 수도 있고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달인과 장의 대화에서요. 그러면 만약에 상자 안에 기계 부품이 들어있다. 그러면 뭐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고요. 폭탄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이 현대인의 삶을 위협하는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자라는 것은 우리 그 현대인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체를 알지 못하거든요. 이 일하는 사람들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실체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건 역시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본질이니까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지로 인해서 이 장과 운전사가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자, 장은 기임이 잘못 보낸 상자 주인에게 편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죠. 하지만 운전수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 배달이 되었다고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이것은 이 분업사회에서 부속품으로 일하는 이 현대인으로서 자기 일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이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일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북어대가리인데요. 이 장이 기인과 달인, 운전사가 모두 떠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평소에 기임을 위해 끓여주던 그 북어대가리를 보고서 자신과 같다고 여겨요. 그런데 이 북어대가리는 몸은 없고 정신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많은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방향성을 잃고 혼란을 겪고 있는 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장과 기인을 동일 인물로 본다면 장은 정신을 상징하고 기임은 육체를 상징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창고를 떠났고 장은 창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한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니까 인간 소외 현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들이 자앙, 기임, 운전사, 달인, 또 딸기코, 외눈깔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보여주지 않고 익명,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성질을 가졌거든요. 특히나 자앙, 기임은 뭐냐면 김씨라는 뜻이에요. 김, 자앙은 장. 이 이름 한자조차도 성씨 하나조차도 쪼개져 있어요. 이것은 그럼 현대인의 어떤 모습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냐면 자신의 고유한 가치, 즉 정체성을 잃은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름이 없는 기계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현대를 살아가는 파편화된 모습, 현대를 살아가는 기계화된 인간의 모습, 단절된 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또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런 작품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각각의 소재들이 상징하는 의미는 뭔지, 그 익명성이 상징하는 의미는 뭔지, 그 다음에 운전사와 이 장이
외적 갈등을 겪는데 편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 그 편지 일을 통해서 직업에 대한 가치관은 또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으로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 이제 현대인의 소외된 삶을 그린 작품이 연계가 될 건데, 그 연계 작품 중에서 최송호의 북어라는 시가 있고요. 김광규 시인의 대장간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제와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요것까지 작품 내용 보고 난 후에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자, 인물 관계도랑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했으니까 작품을 이제 훑어보는 데는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요것을 빨리 한 후에 연계 작품 함께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작품 내용 처음부터 봅시다. 교재 3쪽이네요. 자, 처음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옵니다. 앞부분 줄거리 어떤 내용인가 한번 봅시다. 장과 기임은 트럭에서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을 하는 창고직이다. 장은 매사에 꼼꼼하게 일을 하지만 기임은 대충대충 일을 하고 일의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인물의 대조적 성격 드러났네요. 대조적 성격. 자, 기임은 저녁이면 트럭 운전사의 딸 다랭을 만난다. 둘이 그죠? 사귀는 사이네요. 창고를 나가고 싶은 기임은 상자 하나를 일부러 바꿔 내보낸 후에 장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 장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한다. 고민하는 이유는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고 친구에 대한 걱정 때문이겠죠. 왜냐하면 상자를 잘못 바꿔서 내보낸 것은 본인이 아니고 친구 기임이기 때문이죠. 장은 침대 밑에서 석유등과 종이 연필을 꺼내더니 식탁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불빛이 약한 석유등을 켠 다음 식탁 의자에 앉아 편지를 쓴다. 기임은 침대에 누운 채 그 광경을 얼마 동안 지켜본다. 기임이 말하죠. 뭘 하는 거야? 석유등을 켜놓고. 그랬더니 장이 편지 써. 자, 기임이 침대에서 상반신을 일으키며 이게 뭐예요? 바로 행동지심은. 자, 그랬더니 장이 내일 새벽에 트럭이 오면 운전사를 통해서 편지를 내보내려고. 누구한테 보내는 건데? 상자 주인. 그죠? 기임이 바꿔보낸 상자 주인이겠죠? 기임이 침대에서 내려와 장의 맞은편 의자에 앉는다. 상자 주인이 너의 편지를 받아볼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받아볼 수 있게 기도해야지. 성격이 꽤 낭만적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뜻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왜요? 용서를 비는 거예요. 기도? 장,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잘못이래요.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 그죠? 자, 들어봐. 편지 내용을 읽어주네요. 주인님, 전상서가 뭐예요? 보냅니다. 라는 얘기예요. 상자가 바뀐 줄도 모르고 트럭에 실어보낸 저의 태망과 그것으로 생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창고지기인 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창고지기예요. 누구는? 장은 창고지기입니다. 자, 편지는 쉽게 쓰는 거야. 기임이 말해요. 장이 편지를 쓰며 저의 잘못을 침묵 속에 덮어주지 마시옵고 차라리 드러내어 심히 꾸짖어 주소서. 그것만 이 깊은 불안에서 저를 구하는 길입니다. 말로 질책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의 성격은 매우 결벽에 가깝다. 다른 말로 완벽주의자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침대에서 내려와 장에게 온다. 누가? 기임이. 나도 상자 주인한테 편지를 보내야겠다. 부를 테니 한번 받아 써줄래? 그래, 불러봐. 사실은 상자를 바꾼 건 제 친구가 아니라 저울시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네요. 장의 주위를 돌면서 제 친구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벌을 주려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도 자신이 책임지려 하네요. 이야, 잠깐 벌이란 말은 빼라. 난 벌은 받기 싫어. 그러니까 잘못은 인정하지만 벌을
싫다는 얘기죠. 제 친구는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창고 안으로 상자를 들여올 때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누구예요? 제 친구는 바로 장인 거죠. 자, 창고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했었죠. 그런데 말씀입니다. 요즘 제 친구는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낮에 일할 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김도 장이란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죠. 그죠? 뭔가 잘못을 했으면 야단치실 것이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까지 잘한 일도 의심스러운 모양입니다. 잠깐 너 야단치란 그것도 빼. 왜? 이제 잘못은 인정하지만 혼나는 건 싫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친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인 장을 감싸주고 자신의 잘못임을 명백히 밝히는 거죠. 오히려 그는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친구가 다시 신이 나서 행복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이 자기가 상자를 잘못 보낸 일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네요. 자, 부르기를 마치고 가만히 있는 장을 보면서 야, 왜 받아 쓰질 않고 있어? 라고 말했네요. 아, 네가 날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난 정말 감동했어. 라고 장이 말해요. 다시 김이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감동을 해. 편지는 알아듣게 쉽게 쓰는 거야. 라고 말해요. 장, 네 말이 맞아. 한마디도 받아 쓰지 않고 뭘 맞다 그래. 자, 네 편지는 모두 내 마음속에 적었지. 김, 미리 경고해 두는데 나한테 다정하게 굴지 마. 나 분명히 네 곁을 떠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뭐야? 떠나기 위해서 상자를 잘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이 가면 안 돼. 나와 함께 여기 있자고. 창고 밖으로 나가면 또 창고가 있고 그 창고 밖으로 나가면 또 창고가 있을 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장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어디를 가든 이 창고와 똑같은 얘기죠. 어디를 가든 고생은 고생이다. 그러니까 이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지만 김 생각은 다르죠. 또 그 버릇 나오는 것, 그 버릇은 뭐예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나 너는 나한테 잔소리를 퍼부었어. 이 창고 속에 있어라. 이 창고 속에서 제발 성실히 일하라.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란다. 이게 뭐예요? 자앙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김은 그렇지 않죠. 이젠 지겨워. 너도 나와 함께 바깥 세상에 한번 나가봐. 여기서 바깥 세상은 어디예요? 창고 밖이죠. 그러니까 이 김은 창고 밖과 창고 안은 다른 세상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삶을 살 것을 꿈꾸는 거예요. 창고의 밖 세상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아까운 인생을 이 창고 속에서 썩히니? 그러니까 창고에 대해서 김은 어떤 생각을 그렇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다음 장은 우리 인생을 썩히는 게 아니야. 내 편지에 답장이 오면 네 생각도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장은 김과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랬더니 김이 내 생각이 달라져? 장, 그래. 상자 주인의 답장을 받으면 넌 이 창고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거고 우린 다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그래서 정성껏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김이 야, 이젠 알겠어. 네가 왜 편지를 쓰는지 알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상자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지. 사실은 내가 떠날 것 같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지 하면서 추측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장이 어쨌든 넌 가면 안 돼. 인정한 거죠. 노름으로 이룬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 김은 평소에도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네가 이룬 모든 걸 내가 대신 채워줄 테니까 넌 제발 가지 마. 그렇게 해서라도 장은 김과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김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고개를 내저으며 그만하자. 그만해. 너처럼 꽉 막힌 놈하고 말해봤자 잠도 못 자고 날만 새겠다. 침대로 돌아가서 눕는다. 행동 지심을. 난 잠이나 잘 테니까 넌 마음대로 해. 가치관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갈등이 고조되어서 대화가 단절됐어요.
그럼 여기서 갈등은 뭐예요? 이 기임은 창고 밖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장은 어딜 가든 똑같으니 여기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게 행복의 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기임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자, 기임, 얼굴 위까지 담요를 덮는다. 장은 홀로 식탁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석유등을 바라본다. 그 사이 시간이 지났어요. 연필에 힘을 주어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면서 낮은 목소리로 읽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행동지시문. 자, 장 편지의 내용을 읽네요. 저희들은 이 작은 창고에서 계란과 감자를 보관하던 시절부터 창고직이었나이다. 그 오랜 나날 저희들의 성실함을 단 한마디 칭찬하여 주시지 않았어도 기쁘고 즐거웠으나 이제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면 그 괴로움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잘못을 분명 알고 계신다는 답장을 주옵소서. 오직 그 답장만이 저희 창고직이들의 소원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책임감이 강해요. 자신들이 한 잘못에 대해서 그 상자 소유자로부터 질책을 받고 책임을 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은 뭐야, 장과 김을 말하니까 아주 오랜 동안 함께 일하고 함께 지낸 사이임을 알 수 있죠. 밤에도 지금 같이 자는 것을 보니 그저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1년 12달 사시사철 창고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된 파편화된 현대인의 삶을 대변하는 인물인 거죠. 장 편지를 쓰고 나서 석유등을 끈다. 중략 부분 중간에 뭐가 생략됐냐? 새벽이 되자 트럭 운전사는 다링을 트럭에 태우고 창고에 온다. 자, 장이 상자를 나르는 동안 트럭 운전사는 기임에게 창고지기를 그만두고 자신들과 함께 떠나자고 설득한다. 고민하는 기임이 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 장은 트럭 운전사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며 언쟁을 벌인다. 자, 이제부터 편지를 두고 운전수와 장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운전수가 그건 미친 짓이야. 뭐야? 편지를 보내는 것은.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지. 그랬더니 장이 편지를 운전사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주세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주인과 그건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산업사회에서 부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전체 일을 몰라. 그냥 하나의 일부분만 알 뿐이야.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대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고 운전서의 일이 그러니까 어떤 상자를 누구에게 전달하고 그 상자가 어디에 쓰이는지 안다면 인간이 소외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분업화된 사회에서는 인간이 소외당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 거죠. 실제로 내가 하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 그러니까 분배반장인데 이름이 뭐예요? 딸기코. 아까 별명인 거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그러니까 익명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기계의 부품처럼 살고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죠. 그 둘뿐이라고. 그런데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부르듯이 별명이 노름꾼이네요. 나도 그들을 별명만으로 불러. 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
그리고 알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거죠.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러니까 이들도 서로 단절돼 있다는 얘기죠. 왼쪽과 오른쪽으로.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죠? 같은 장소, 비슷한 곳에 있으면서도 소통하지 않는 현대인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장이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서에게 손에 쥐어줘요. 갈등이죠. 그러니까 이 장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해요.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 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를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라고 하면서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장의 생각을요. 그랬더니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랬더니 운전수는 그게 또 큰 착각이야.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이야. 그럼 상자 안에 든 부속품은 뭐야?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 그죠?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져. 그랬더니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운전수가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다고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거야. 왜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하는 분업화된 파편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 작품의 주제가 파편화되어 분업화되어 소외된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현대인들은 사회 부속품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랬더니 장이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있어요. 장은 그랬더니 운전수가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링이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쳐요. 어떤 굉장한 거래요.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는 신기한 기계죠.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다링에게 무슨 기계라고? 그랬더니 다링이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상자 안에 든 물건이 기계라면 인간에게 유용한 거고 만약에 폭탄이라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상자 안에 갇혀서 사는 우리 현대인들도 기계의 부속품처럼 한편으로는 유용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다링이 이렇게 폭탄이래요, 기계래요 한 이유는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이 장을 비웃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에 잘못 배달된 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연연해 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장의 태도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링도 장과는 대조적인 성격이죠. 책임감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운전수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장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할 테니까 잘된 일이지. 장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어요.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 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편지를
찢은 편지를 장의 바지 양쪽에 쑤셔 넣으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이지, 잘한 일인지 아니면 못한 일인지 모를 바야 그냥 덮어버리자고. 창고 속의 자네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이 대사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현대인의 무관심한 태도. 그리고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이 오히려 창고 밖에서는 잘못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통해서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회는 부조리해. 그래서 오히려 성실하면 잘 못 살고 부당한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지금 애들로 비판한 거죠. 현대사회의 모순을 비판한 것이죠. 자, 다시 장.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뭐예요? 자,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랬더니 운전수가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이야. 그러니까 서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보이고 있어요. 운전수는 서류를 신뢰한다? 못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반면에 장은 서류가 사실 혹은 진리라고 믿는 거죠. 그러면서 운전수는 예를 들어서 서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 서류로 대표되는 우리 현대인의 이런 뭐랄까요? 약속? 이런 것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믿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달러 볼까요? 장과 트럭 운전수 손수레에 실은 상자들을 창고 밖으로 운반해 간다. 침대에 앉아있던 김은 일어나서 자신의 담요를 둘둘 말아 걷는다. 그리고 침대맡에 낡은 짐가방을 꺼내어 물건을 주워 담는다. 다링 김의 곁으로 다가온다. 마침내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김, 그래, 함께 가서 살기로 했어. 가자. 창고 밖으로. 그랬더니 다링이 살림도구들이 있는 곳에서 접시, 그릇, 찻잔들을 가져와 낡은 짐가방에 담으며 무조건 다 가져가요. 굉장히 욕심이 많죠. 그랬더니 김이 다링이 담은 것을 다시 꺼내놓으면서 아니야, 반절만 내 거야. 왜?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장과 함께 살았으므로 반은 누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 거니까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장에 대한 김의 배려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다링은 다시 둘이서 함께 쓰던 물건은 어쩌고요. 반절로 나눌 수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장과 운전수 손수레에 상자를 싣고 창고 안으로 들어온다. 운전수, 우린 트럭에 상자를 담겼어.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짐 안 싸고 있어? 장이 짐을 하니 장은 몰랐던 거예요. 김이 떠난다는 사실을. 그러면 김은 왜 장에게 이 자신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장이 받을 충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자, 장 정말 가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그랬더니 김이 미안해. 그런데 막상 떠나려니까 조금 서운하네. 그렇죠. 이별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고 안을 둘러보면 너하고 여기서 얼마나 살았더라. 몇십 년은 훨씬 더 될 거야 아마. 그래, 우리 철부지 시절부터 이 창고직이었잖아. 잠깐 오랫동안 폐쇄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이, 언제나 너는 나를 고맙게도 보살펴줬지. 그랬더니 장, 날 의부덤이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그런 소리를 해? 의부덤이 왜 그래요?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 김이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그랬더니 장이, 나도 알아. 김을 껴안아.
제발 가지마. 이 창고도 너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김이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니야. 왜? 너무 지루하고 답답해. 운전수는 이렇게 말하네요. 자,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트럭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들고 와. 그랬더니 다링이 노쇠 국자로 소리를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봐요. 다링이 서두르고 있어요. 그랬더니 김이 장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 잘 모르겠어. 군뱅아. 군뱅이도 장의 별명이에요. 자, 하도 일을 꼼꼼하게 하느냐고, 그죠? 행동이 느려서 군뱅이란 별명을 가졌다고 해요. 네가 골라줘. 장이 아니야, 쓸만한 게 있거든. 모두 네가 가져가. 서로를 지금 배려하고 있네요. 김이 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서 살 텐데 하면서 미안해하고 있어요. 자, 장이 내 걱정 말고 어서 먼저 골라봐. 그리고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장이 침대 밑에 상자들 중에서 화려한 색깔의 스웨터를 찾는다. 장이 너의 생일날 주려고 두었던 건데 헤어지는 날 선물이 됐네. 자, 장은 미리 김의 생일 선물을 준비할 만큼 김에 대해서 그죠, 우정이 깊네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장은 내 걱정 말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이 장에게서 스웨터를 받아 몸에 대본다. 근사한데 다리 장의 침대 밑을 바라보며 좋은 건 이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가져가도 돼요? 그랬더니 이 다리는 뭐 욕심이 많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김이 안 돼. 그건 손대지 마. 장 가져가세요. 다리 장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건 뭐죠? 북어대가리예요. 북어대가리.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김이 술을 마실 때마다 장이 끓여줬던 북어국, 해장국이니까요. 자, 그랬더니 다링 북어대가리.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북어대가리를 하나 꺼내 장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네.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고. 장이 북어대가를 받으면서 그래. 언제나 내가 곁에 두고 볼게. 자, 창고 밖에서 트럭에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소리를 울리는 소리. 경적이죠. 다링은 서둘러 물건을 담요에 닫는다. 다링, 아버지가 재촉해요. 상자와 담요를 들면서 어서 들고 나가요. 자, 김이 진가방을 들고 장에게 그럼 잘했어. 장 마지못해 대답해요. 마지못해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잘 가. 그리고 가서 행복해.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자, 기인과 다링 창고 밖으로 나간다. 장은 북어대가리를 식탁 위에 놓고 떠나는 기임을 바라본다. 창고 문 앞에서 창고 문 앞에서 장과 기침의 외치는 소리가 기침이 아니고 기암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기암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이 창고 앞의 상자들은 어쩔 거야. 내가 좀 창고 안에 놓아줄까? 그랬더니 장이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떠나네요. 대단원입니다. 이제 결말이네요. 창고 밖으로 떠나가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암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링의 웃음소리도 들린다. 잠시 후 트럭이 경운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조용해진다. 자, 장 식탁 앞에 주저앉는다. 여기 지심은, 행동 지심은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왜? 갑자기 김이 떠나버렸기 때문이겠죠. 그는 식탁 위에 놓여있는 북어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여기서 북어대가리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신념에 회의를 느끼고 혼란에 빠져 방향성과 실천력을 상실한 장의 모습. 이것은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고요. 자, 대가리만 있어. 그러니까 생각만 많고 몸두가리는 없어. 실천을 하지 않는 현대인의 모습. 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장과 김을 한 인물로 본다면 역시 똑같은 의미죠. 행동은 없고
그냥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생각만 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장이 독백하는 거죠.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러니까 머리만 남았다는 건 뭐야? 생각만 있고 실천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부어 대가리와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저 쓸쓸하고 험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쓸쓸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북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보렴. 북어에게 말을 시키고 있네요. 내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고 뿌듯했어. 그쵸?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아까 누가? 운전수가 너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는 일이 오히려 창고 밖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혹은 한 가지 일에 부속품처럼 그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면서 부속품처럼 사는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뭐야? 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죠. 그죠? 자신을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이 창고 속에 성실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지? 그 사이에 북어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답이 없어? 식탁 위에 북어 대가리를 놔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내적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창고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옳은 삶이지 성찰해 봤는데 아니야. 내 의심은 다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안 돼. 이거 뭐야? 자신이 신념이 옳다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다짐해 보는 거죠. 인식을 전환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해요.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늘 하던 일상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장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런데 이내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전의 행동을 지속해.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한다고요. 자, 제자리에서 상자를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싸. 자기 혼자 하는 말이에요. 틀리면 안 돼. 단 한 해 차고도 없게. 이건 뭐죠? 자신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삶과 세계에 대한 성찰과 이런 깊은 고뇌 없이 다시 기계적으로 일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 하는 이 장의 모습은요, 현대인의 실천력 없는 삶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네요. 장,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를 쌓는데 굉장히 신중한 태도죠. 꼼꼼한 태도, 무대 조명 서서히 장하게 압축되며 암전된다, 어두워진다. 이제 극이 끝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뒤에 학습 활동이랑 이 OX 빈칸 퀴즈 채워보시고요. 이제 저는 문제 96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문제 96번. 짭으로
143번 문제가 두 작품에서 드러난 현대인의 문제점을 쓰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작품도 역시 현대인의 이 부정적인 삶에 대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자, 김광규의 대장간의 요 함께 봅시다.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만 내다버리는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때 누가요? 화자가요. 화자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진대요. 한 번 사다가 한꺼번에 많이 사다가 마구 쓰다가 버려지는 물건, 이게 뭐예요? 아까 북어대가리에서 말하는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여기서도 플라스틱이라고 나왔네요. 자,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자,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버스와 현대 아파트, 얘도 지금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도시의 새로운 문명을 말할 거예요. 흥운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자장간을 찾아가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지향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대장간이에요. 그럼 뭔 싫어요? 버스 싫고, 아파트 싫고, 플라스틱 싫어요. 그죠? 자, 그러면 버스나 아파트는 현대 문명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서 시우새처럼 나를 담그고,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대장간에 있는 화자 자신. 자, 화자죠. 아까 대장간은 긍정했어요. 화자가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가라 시퍼란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으니까 무쇠낫은 뭐 하고 싶은 대상 긍정. 자,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고 싶다. 그래서 소나무 자리에서 송준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무질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다고, 무쇠낫. 뭐가 되고 싶어요? 호미. 그러니까 이것은 무쇠와 호미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을 호미와 무쇠와 낫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소나무 자루에서 송지를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어. 그러면 이 호미가 무쇠낫이 되어서 호미가 되어서 대장간 벽에 소나무 자리에 송진을 흘리면서 걸리고 싶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호미와 무쇠낫이 결합하여서 뭐가 돼요? 무쇠낫이 무엇과 결합하여? 소나무 자루. 소나무 자루와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화자는 무엇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타인과 소통하면서 조화롭게 살고 싶은 소망, 화자의 소망을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해우소. 온통 부끄러워진다고 했으니까 자신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네요. 자, 북어대가리에서도 성찰은 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성찰은 했죠. 자, 그 다음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그러면 직지사는 어떤 장소를 말하고요. 해우소는 뭐냐면 변소. 변수에 떨어지는 똥덩이처럼 내가 어떻게 똥덩이처럼 느껴지는 것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그러니까 화자는 현재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두 작품에서 비판하고 싶은 현대인의 모습은 뭐예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죠. 모습을 비판한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대장간의 유혹은 뭐예요? 계속 이제 현대인의 이런 문제, 그죠? 소통이 단절된 문제, 그 다음에 부속부처럼 살아가는 존재, 또 생각만 있고 실천을 하지 않는 존재,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존재, 이렇게 인간 소외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이는 이 북어 대가리와 연관 작품 두 개 살펴봤어요. 북어랑 이거 대장간의 유혹. 자, 그래서 1시간이 되었네요. 자, 이 작품이 한 번 잘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할 때 꼼꼼히 읽고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